안녕하세요. 커피 테이스터 박영수입니다.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비롯된 노예제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 침략 루트를 따라 전파된 커피로 인해 더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계 각지로 뻗어간 커피 밭은 곧 착취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집단 생활을 통해 협력의 위대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씨족과 혈족으로 구성된 원시 공동체 사회는 농경 문화를 꽃피웠고 집단이 모여 마침내 국가를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력이 생겨나면서 협력을 강제하는 횡포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재산과 노동력을 강탈함으로써 세력을 빠르게 불려나갔습니다. 권력과 부는 인류애를 오염시켰으며 전쟁 포로와 식민지 사람들은 권력을 진치게 손쉽게 불을 불리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잔인한 짓으로 꼽히는 노예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커피의 역사도 잔혹한 노예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자 또는 계층을 말합니다. 그 뿌리는 인류 최초의 국가가 형성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까지 닿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노예를 확보하려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엔 아테네 인구의 40%가 노예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방인을 그리스인의 태생적 노예로 규정했는데요. 그는 특히 그리스인들은 다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받았다며 노예제도에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인종차별적 사상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인류사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초래할지를 그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이르러서는 노예가 제대로 굳어졌습니다. 공화정 시대의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며 지배한 지역의 민족들이 노예로서 로마에 대량 공급됐습니다. 노예와 그 소유자 시민 간은 계급 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곧 노예제라고 할 만합니다. 제정시대 로마에만 노예가 4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로마 건국부터 쇠퇴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노예로 팔리거나 잡힌 사람이 최소 1억 명에 달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싹트기 시작한 중세 국가들은 왕과 영주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봉건 사회였습니다. 하층 계급인 농노는 사실상 노예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죠. 이 시기의 노예의 역사는 무슬림과 기독교 간 전쟁으로 인한 포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중세 초기 노예 공급처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맞닥뜨린 중부 유럽과 동유럽이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족이 차지한 예루살렘을 두고 1096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은 한표로는 양 진영이 주거니 받거니 한 노예의 참혹사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초기 잉글랜드 인구의 약 10%가 노예였다는 기록은 그 처참함을 웅변하는 듯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노예자를 금지하면서 최소한 기독교도 노예를 비기독교 지역으로 수출하는 행위만은 강력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불을 안겨주는 노예는 그들에게 결코 떨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규정한 노예제 사회, 봉건적 사회, 자본주의 사회 등 역사 발전 단계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노예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슬람의 음료인 커피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로 전해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록은 차치하더라도 정황 증거조차 부족한 소리입니다. 커피가 유럽에 전해진 건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도 320년쯤 더 지난 17세기 초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장사에서 커피는 오스만 제국 전성기에 등장합니다. 수니파 이슬람 왕조인 셀주크 투르크는 십자군 전쟁 이후 세력이 약해지고 내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틈을 타 셀주크에 의해 지배를 받던 오스만 투르크가 1299년 터키를 중심으로 제국을 수립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터키 공화국 수립을 앞둔 1922년까지 623년간 세력을 떨치면서 에스파냐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를 비롯한 상당 부분의 유럽 땅과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453년엔 비잔팀 제국을 정복하면서 콘스탄티누플을 이스탄불로 거쳐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양측 간 무역이 왕성했던 곳이죠. 이 시기쯤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커피가 예멘을 거쳐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예멘을 지배한 16세기부터 커피가 대량 이스탄불에 들어오면서 터키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이라는 의미의 터키식 커피가 주변 국가에까지 퍼져 크게 유행했습니다. 1615년 커피는 이스탄불로 가던 이탈리아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6세기 에티오피아의 커피가 예멘으로 전해진 뒤 거의 1000년간 아라비아 반도에 갇혀있던 커피가 마침내 유럽의 그리스도 국가들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피는 유럽으로 전해진 지 세계적 무역 상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각성 및 치료 효과라는 커피의 본질적인 매력 때문이었지만 17세기 유럽 국가들이 불을 안겨줄 새로운 상품을 찾고자 했던 시대적 요구도 한몫한 결과였습니다. 소금, 향신료, 설탕, 담배, 면화 등 오랜 기간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던 상품들의 구매력이 점차 떨어질 때쯤 커피가 등장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유럽이 커피에 빠져들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강국은 커피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됐는데요. 이들 국가는 기존 식민지만으로는 물량이 달리자 커피가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침략해 커피나무를 심었습니다. 커피나무는 아열대와 열대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기에 유럽 국가들로선 자체적으로 커피를 재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터키로 또 이어 베니스를 통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로 전해진 커피는 유럽 강국들을 통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 생산 시대를 열게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커피 공급의 80에서 90%를 책임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커피의 전파 경로는 곧 유럽 열강의 식민지 침략 루트와 일치합니다. 커피나무를 많이 심고 키우고 열매를 많이 수확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힘 있는 강국들은 손쉽게 가난한 나라의 인력을 노예로 동원하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노예를 부리려는 유럽 강국들의 못된 버릇은 중세 때 다소 주춤하는 듯 했지만 대항해 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더욱이 교황청까지 나서 노예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요. 그것이 1452년 공포된 교황 니콜라우스 5세의 둠 디베르사스 칙서입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알폰소 5세에게 사라센인, 이교도, 신앙이 없는 자들을 세습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노예 무역을 합법화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정당화한 이후 고대와 중세에 벌어진 참상은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망언이 나온 지 2000년이 지나 마침내 근대가 열리던 시기에 그것도 교황의 입에서 노예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무역 합법화 방침까지 나온 지경이니 장차 벌어질 참극이 어떠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넘겨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중세 암흑시대를 르네상스 운동으로 마감하고 근대로 넘어가고자 했던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칙서가 교황에게서 나온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